예, 점심때 오시기가 좀 항상 힘드시죠? 밥 먹고 막 오시느라고. 그리고 또 이게 민총 우리가 14회 정도를 같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좀 지쳐갖고 이제 서서히 또 빠지는 인원들도 있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 하시고요. 우리가 민총 뒷부분 정리를 했고, 지난 시간에 판례 한 개를 안 봤어요. 그쵸? 그 판례 한 개 안 본 거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물권법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조문들 다 봤나요? 민총에서 소멸시효 조문들, 중요 조문들을 조금 본 것 같은데, 소멸시효 조문들을 다 보진 못했나요? 다 봤죠? 전반적으로 다 봤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184조까지가 민총 규정이고요. 185조부터가 물권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185조를 좀 펴놓으시고요. 물권법 전반적인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은 앞에 민총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 여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권리였는데, 그것이 이제 지배성,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물권과 그다음에 대인효와 그런 것들만 갖고 있는 채권을 구분해서 이 물권을 규율하는 것도 물권법 영역에서 총론과 강론으로 잇따르죠. 그래서 이런 물권법에만 작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총론에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는 이 성격이 물권의 성질 자체가 대세효를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라는 거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절대권이라는데 큰 어떤 맥락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권과 채권의 큰 구별 기준 주체가 이거 자체 갖고도 말이 많지만 이런 절대권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힘이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권리자다, 물권자다라는 공시의 원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건 하나의 물에는 배타 가능한 양립 가능한 것은 하나의 권리밖에 없다라는 일부 일권주의가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와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치는 권리다다. 그러면 이 물권은 아무나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강행 규정, 그렇죠? 이런 법률령. 그래서 물권은 법률로만 그 종류와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물권 법정주의가 큰 테마로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어떤 외관, 그 다음에 규칙사유, 상대방의 신뢰, 그래서 외관 신뢰, 외관 규칙사유 신뢰, 외기신, 외관법리의 토대로 어떤 공신력, 믿은 자를 보호하는 공신의 원칙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던가 주의들은 꼭 100% 관철할 수도 있고, 또 택할 수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신은 우리가 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하고라도 거래 안전에 대한 측면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부동산 입장에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총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시를 둘러싸고 동산 물권 변동을 가져올 때는 점유라던가 이런 인도요, 그런 식의 공시 방법을 택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얘기를 물권법 강론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얘기를 아예 여기에 물권법 총론에 뽑아갖고 이 등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행정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어떤 흠과 하자를 정상적인 관계는 항상 공부가 안 돼요. 우리 법학은 항상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자나 흠이 나와요. 이건 행정법이든 뭐든 상법이든 뭐든 다 나와요. 민법이건 형법이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왜 무효와 취소로 돌려야 되겠지만, 이 무효와 취소를 재생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법 총칙에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떤 우리가 형식주의 하에서 의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물 등처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의무 부담행위, 즉 채권행위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처분권 있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것,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원인행위 파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논의했던 의사표시에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외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내지는 상대적 취소로 다루었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들 있죠. 그걸로 보호가 된다던가,
또 어떻습니까? 각종의 그렇죠. 무효라던가 취소라던가 해제해서 이런 그 원인행위가 깨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제도들이 선의 제3자 보호 조항이라던가 해제 파트는 어때요? 548조 단서 1항 단서에 의해서 아무리 물권적으로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양립 할 수 있는 물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의 제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호가 되고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보호하는 특별법들도 많습니다. 원인행위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행위의 그런 하자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물권행위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여기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무권리자가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한 건 유효한 그런 개념들이 될 수 있겠지만 권리자도 아닌 무권리자가 어떤 처분행위, 물권행위,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런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왜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을 해준다던가 이름으로써 또 이 하자를 치유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물권행위, 채권행위 같은 경우에는 민총과 채권법에서 되게 많이 다루게 되지만 이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등기와의 관계라던가 이런 거 물권 총론에서 많이 공부하고요. 물권 총론에서 물권행위 개념, 등기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등기 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를 덮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무효행위요. 무효행위가 아니라 무효 등기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로서 일단 엎질러진 물이다. 중간에 생략하고 등기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하자를 치유하는 걸로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여기서도 또 논의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갖고 이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얘기를 등기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등기 얘기가 한참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시의 원칙을 밝히기 위한 등기 제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차던 2차던 등기 제도에서 하나씩 꼭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있죠. 원물 등처를 다 입증하지 않고도 내가 소유권자다라고 하는 건 등기부 등본 하나만 내면 돼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 하나만 내면 모든 것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샀구나. 그다음에 물권행위 적법하게 있었구나. 처분권 인자한테 왔구나. 저 사람 소유권자구나. 이런 등기의 추정력이 있는데 선생님들 맨날 얘기하시죠. 시험 전날 반드시 읽어야 될 테마가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법 총론이 다 끝나고 나면 강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암기를 좀 하셔야겠어요. 사용수익 처분의 완전 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소유권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소유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권지 청권인 이런 반환과 방해 제거, 방해 예방들을 설치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왜 개인주의 사회의 그런 로마법적인 사고에서 점유권을 크게 대별시키죠. 그리고 점유권 자체 보호 방안, 점유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권지 청권을 204조에서 206조까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물권지 청권이긴 하지만 본권보다는 이게 참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권에 기해서 나올 수 있는 물권 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데 이 완전 물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완전 물권을 제한하는 물권으로서 제한 물권을 공부해 나갑니다. 각 측에서요. 그렇죠? 어떤 측면이요? 용익적인 측면을 제한하는 입장에서 용익 물권에서 공부해 나가고 교환 가치 측면을 어떤 담보 가치를 파악하고 들어오는 담보 물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익 물권은 남의 땅에 대한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땅과 건물요. 전세권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 얘기는 반드시 채권 파트의 임대차요.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비교하셔갖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표 같은 걸로요. 이것도 어때요? 항상 뭔가 권리를 만들 때는 법률행위 아니면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항상 약정 아니면 법률행위 아니면 법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정인 담보물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라는 걸 형성시킬 수 있고요. 약정에 대한 것들은 질권과 저당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법정 질권이라든가 법정 저당권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나신다면은 항상 뒷부분이 좀 힘드시죠. 전형적인 거 공부하고 비전형적인 담보물권을 가담법 위주로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권법의 전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물권법 강론에 들어가면 그래도 조문하고 좀 암기하기가 지겨워서 그렇지 암기 조금 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물권법이 한 8문제 등장한다라고 할 때 틀리실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비전형 담보물권에서 한두 문제 등장했을 때 거기가 여러분들이 항상 뒷부분이 약하니까 소멸시효하고 저 뒷부분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렵게 냈을 때 박스형이라던가 어렵게 냈을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은 물권 총론 파트입니다. 조문은 몇 개 없는데 이 물권 총론의 원칙들과 주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서 다루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 지문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수 있으니까 사실 물권 총론할 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디를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으로는 185조입니다. 185조를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제목이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전에 이 조문을 봤었는데 법률 또는이란 말이죠. 또는요. 그래서 왜 그 1조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이라고 돼 있어갖고 거기서는 문헌상으로 볼 때는 다설과 판례가 보충적 여루적이다 관습법의 효력이. 근데 여기서는 또는 이거 대등적인 효력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변경적 관습법의 법률을 변경하는 변경적 효력에 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영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이 있고 채권법과 물권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그 특칙으로서 먼저 작동한다라고 해서 1조보다 물권법 영역에서는 이 법원이 185조가 먼저 작용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습법상 우리가 인정했던 건 결국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판례로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례 중심으로 기억을 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천권이라던가 뭐 사도통행권이라던가 뭐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라던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했고, 또 조문에서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거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럼 조문은 창설이라고만 돼 있었고 그럼 종류만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류뿐만 아니라요. 내용도 강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걸 적어 놓으셔야겠죠. 내용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에 대한 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강행 규정입니까? 예,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판례가 교회 헌법도 이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강행 규정, 효력 규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86조입니다. 186조와 187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죠. 동산물권 변동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으려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매매계약이라든가 증여계약이라든가 법률 행위로 물권의 득실 변경을 가져올 때는 키워드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로 이렇게 득실 변경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 주의 좀 하셔야겠고, 우리가 187조를 보면 할 얘기가 좀 많아요. 187조는. 근데 눈으로 일단 먼저 제목만 보시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186조와 그 다음에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부동산의 물권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186조가 적용될 것인지 187조가 적용될 것인지 많은 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시소인데요. 실제 시소. 그래서 우리가 밑줄 칠 때 했었는데 실이 뭐였냐면 왜 원인행위요. 원인행위가 저렇게 원인행위 채권행위 여기가 무효취소라던가 이렇게 실효가 됐는데 그러면은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주면 유인적이죠. 유인적이라고 하면 물권 변동은 애초에 없던 걸로 가죠. 그 매매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무효취소 해제되면 아예 물권 변동은 없던 걸로 되기 때문에 바로 복귀되죠. 바로. 그러니까는 매도인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187조와 186조가 어느 게 적용할 것이냐 논의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실제 시소를 타다. 그래서 실제 시소에 대한 측면이죠. 그래서 여기요. 이 실효에 대한 건 뭐냐면 갑과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여기 등기를 넘겨줬는데 원인행위죠. 원인행위가 뭐 해제됐다던가 무효가 됐다던가 해갖고 한다면 비록 등기는 을한테 있어요. 등기는 아직 을한테 있지만 해제돼서 돌아올 때 원인행위가 실효돼서 돌아올 때는 유인론적을 택하고 있는 것이 판례와 다설적인 입장이니까 갑은 아직 말소 등기를 여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유권이 복귀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고도 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87조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유인론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실효시에. 그래서 이런 187조냐 186조냐 논의될 수 있겠고, 유인설에 따르면 187조로 갈 거고, 거래안전을 위한 원인행위가 물권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원물할 때 이런 무인론에 따른다면 186조로 다시 되돌려오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 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판례가 어때요? 그렇죠? 판례 태도를 좀 기억하셔야겠죠.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법인하고 출연자 사이에서는 등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소유권의 관계적 기소하기로 해서 186조에 따른 등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도 논란이 심하죠. 그래서 다수설 같은 경우는 187조다, 186조가 아니다. 그리고 소수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출연행위도 법률행위니까 186조다, 등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대리 파트가 등장합니다. 기억하셔야겠고요. 시가 뭐냐면 소멸시효죠. 왜? 소멸시효요. 그래서 시효의 완성으로 용익물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멸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소멸된다. 당연히 소멸되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된다. 라는 게 187조의 다설적인 논의가 있었겠고, 아니다. 말소 등기를 해야지 소멸되는 거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는 건, 용익물권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소설이 있겠죠. 그런 대립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왜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자가, 그러니까 남의 땅을 쓰는 지상권자가 토지의 용도라던가 여기 맞지 않게 썼을 때 지상권을 설정해준 자가 그만하라 하고 해서 소멸 청구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소멸 청구만으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자가 아니게 되느냐? 187조냐? 아니면 말소 등기를 해와야 비로소 없어지는 186조냐?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멸 청구요. 그래서 이런 그 재단법인, 그다음에 시효제도, 그다음에 지상권자, 제한물권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설정자가 할 수 있는 소멸 청구요. 그래서 이런 실제 시소 이런 파트에서 이 두 조문이 대립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본 수업에 이제 많이 하겠죠.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겠고 187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소, 그 다음에 공용징수, 판결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라든가 이런 법률행위로 처분할 때는 186조로 돌아가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문으로 일단 보면 물권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취득할 때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변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 취득, 그다음 변경 소멸 다 포함하는 입장입니다. 조문은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확장을 하죠. 그래서 변경과 소멸도 포함하는 게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187조에서 여기서의 판결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형성의 판결만 말하는 거지 이행해소, 이행해소라든가 확인해소는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취소하고 되돌릴 수 있는 이런 형성해소라든가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해소죠. 그러니까 너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냐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소, 빨리 이행해라, 등기를 이행해라 라는 이행해소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완벽하게 등기가 갖춰졌을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겠습니다. 판결 확정시가 아닙니다. 이행해소는 187조가 아니라 186조니까 등기까지 갖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문들이 많이 변형돼서 나오니까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경매는 공경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다 공경매죠. 뭐 사경매는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파는 거고요. 이렇게 공경매라는 건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경매 여기서는 이제 공경매만을 말합니다. 공경매는 왜 임의경매가 있고 그다음에 강제경매가 있었죠. 말씀드렸죠.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담보권, 채무명이라든가 집행권은 따라 받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임의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수서법원의 집행권원이라든가 채무명을 받아갖고 행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경매입니다. 어쨌든 임의경매, 강제경매 다 공경매죠. 그러니까 여기 다 포함되는 개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이죠.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88조부터 이렇게 조문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판례 조금 더 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20대 판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라고 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76년 11월 6일 판례를 아직 안 봤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인 얘기는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건데 한 번 더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민법이 참 쉽게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의외로 체감 난이도를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가 된 사람들은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의외로 공부 횟수가 짧다던가 많이 안 된 사람은 그 기본 사례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사례가 나왔을 때 겁을 좀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제가 실질상으로 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대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뭐 하나의 케이스로 그러니까 민법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한 15개요? 15개에서 20개 케이스를 계속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떼고 이러는 거예요. 작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구조만 정확하게 알면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가 하는 판례라던가 케이스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장악하셔야 되는데 왜 전에 왜 구민법, 시민법 해갖고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잖아요. 그걸로써 취득시효까지 다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봤던 거니까요. 그래서 갑과 을이 50년 1월 3일 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등기는 아직 안 돼 있다. 등기는 아직 안 돼 있고 여기 등기가 여기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대금을 다 완납한 상황이다. 완납하고 등기 안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 구민법이요. 이게 우리가 60년에 새로운 민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신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민법 상황에서는 의사주의였습니다. 의사주의고요. 당사자 사이에서 등기가 없어도 다시 말하면 원인행위와 물권행위와 처분권한이 있다라는 원물처만 가지고도 소유권자였어요. 의사주의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물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 요건주의다 이래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득기가 필요하지만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득기 없어도 소유권자다라고 해서 대항 요건주의를 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이게 성립 요건이요. 그래서 등기가 원물처가 아니라 등기까지 갖춰야지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원물 등처, 등기까지 갖춰야지 소유권자다 말할 수 있는 성립 요건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립 요건주의를 형식주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등기가 안 돼 있던 이런 50년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유권자 맞았지만 이제부터는 빨리 6년간 해라라고 해서 65년 말일까지 해라. 그래서 66년 말 그때까지도 안 하면 66년 1월 1일 부칙의 효력으로서 민법의 부칙의 효력으로서 너네들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소유권자였지만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죠. 소유권 상실한다.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도 올라갔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예기간을 많이 줬죠. 유예기간을 많이 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항구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그 소급입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데 일정한 부칙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을 박탈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자가 자신이 등기만 안 돼 있지 돈을 다 내고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5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2005년 뭐 3월 30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물권은 소멸했고요. 요 부칙의 효력으로서. 그렇다면 이제 채권인데 뭐가 있습니까?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빨리 나에게 이전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요. 이 등기 청구권은 매매 계약을 토대로 나온 것이니까 법률 행위로서 나온 것이니까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많이 다투어져요. 물권적인 기대권이냐, 어떤 물권적인 성질이냐, 채권적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다수결과 판례가 이 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채권이다.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채권이라고 하면 162조 1항에 의해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면 이거 소멸시효 걸린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화비채.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저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지금 인도받아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고 아직도 채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박탈이 결국은 안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모순 없게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지금 을이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권리를 불행사했을 때 시효로 소멸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을이 행사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사용수익권 요걸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권리 행사를 이 권리 행사로 대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채무자, 이런 갑이 채무자가 이 등기를 넘겨야 될 자가 조용히 이렇게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168조 그 어떻습니까? 1호, 2호, 3호에 재판상 청구, 그 다음에 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채무자의 승인 이런 것들이 시효를 중단하는 사유가 되니까 시효 중단 사유로서 얘 권리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얘 채무자의 승인 이걸로 논리 조작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법원의 소수 의견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판례 입장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권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판례는 그냥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권리 불행사가 아니라 행사다. 행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요. 더 나아가 을이 이런 상태에서 자기도 등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처분을 했을 때 그럼 얘는 소멸시효로서 그때부터 걸려갖고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 잃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용수익하는 거나 타인에게 이렇게 처분하는 거나 이것도 권리행사다. 이것도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니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토대로 다시 매매로서 넘겼을 때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 취득시효도 같아요. 그래서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등기를 아직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논리는 다 취득시효까지 같습니다.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시효 한 자가 이렇게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서 취득시효 완성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서 저 부동산의 점유를 넘겼을 때 그때부터 10년간 시효이익 포기가 아닌 한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10년간 이제 그 시효가 진행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것이 그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판례 전화비채 나면서 이 판례가 폐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학설들은 좀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은. 그러나 객관식으로 낼 때는 두 가지 판례를 좀 대비시켜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시효에 독특한 법률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암기를 하시고, 이건 뭐 누가 뭐래도 많이 알고 중요 판례지만, 누가 뭐래도 20대 판례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또 완전하게 여러분 사례로서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6년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효지 제도의 존재 이후에 그 존재 이유가 뭐였는데요? 입증 곤란을 덜어준다거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해석하지 않고,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수 의견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자료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이제 보시면, 요것들도 이제 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것이 이제 세 번째 판례도 똑같이, 그러니까 백태승 교수님이 민법 총론에서 민법 총칙에서 20개의 판례를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셨고, 또 다른 교수님이 물권법에서 20대 판례를 선정하셨는데, 여기서도 걸리고, 소멸시효에서도 여기서도 뽑으셨고, 물권법에서도 뽑으셨어요. 그래서 같은 판례죠. 같은 판례가 세 번째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엄청 중요한.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결론만 알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 읽으실 때 꼼꼼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례집을 이제 보시게 될 수가 있어요. 사례집 보실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한번 구성해 보면서 하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는 1차를 여러 번 떨어지신 분들은 1차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공부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2차를 또 병행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집중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차에 집중하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1점 차이로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져도 사실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랑 병행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또 이걸 생각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게, 1차만 덜컥 붙어갖고 2차를 계속 내리 떨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그 공통점은 헌민형이 약하다는 거예요. 헌민형의 기초가 약하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면 자기가 여기는 이제 초학자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제 강의를 쭉 따라오셨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나죠. 4월 30일 날 발표가 나면, 자기의 만약에 커트라인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45점이다. 만약에 커트라인이 가슴 아파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2, 3점 차이가 난다. 혹시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2차랑 병행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여기서 한 6.7점이 차이가 나고, 아니면 한 혼자 60점, 평균 60점 맞고 50점 맞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지도 말고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시는 건데, 이 차랑 병행하는 방법은 후사법은 다 해요. 거기서 과락 절대 안 나와요. 과락이 나오고 여러분을 일산으로 못 가게 하는 발목 잡는 일은 헌민형에서 나옵니다. 특히나 민법하고 형법이요. 민법하고 형법에서 과락이 되고, 헌법은 누구나 못하니까 괜찮은데, 민법하고 형법은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1차를 붙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 민법하고 형법을 할 때 2차랑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연계시키는 방법은 뭐가 좋으냐면, 사례집 하나를 같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집에 왜 김종률 교수님 거 가장 많이 봐요, 지금. 그래서 김종률 교수님 거 많이 보니까, 김종률 교수님 거 아니면 송덕수 교수님 것도 보는데, 거의 사례집을 저도 한 6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6권을 보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베낀 게 아니라 서로가 창조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사례가 다 똑같아요. 특색 있는 사례는 사례집 한 개나 있을까 말까요? 특색 있는 거 없고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집이나 다 똑같은데, 송영근 변호사 사례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 택하셔갖고 그 진도마다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진도마다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우리 김영수 선생님 참 책이 좋은 게, 사례 요번에 되게 많이 보강됐어요. 사례 되게 많이 보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이거 읽으면서 우리 교과서에 사례 있잖아요. 조금 해설 조금 있고, 그걸 여기다 반영하면서 읽으시면 1차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2차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단 1차 사례가 나왔을 때 좀 우습게 여겨지죠. 일단 객관식을 했을 때 내가 사례집도 봤는데, 사실 별 실력 차이는 없는데도 혼자 자신감에서 접하는 거랑 또 약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판례를 가지고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20대 판례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을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알아드린 판례가 지금 77년 판례 왜 계약 해제와 물권행위 유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한 20개 정도가 민법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이 케이스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케이스 엄청 중요한 케이스 쫙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할 케이스도 해제 파트와 관련해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는 계약의
계약에 독특한 거라 무효 취소 논의는 민총에서 다루었으나 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법에 계약에 독특한 거라 계약 총론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계약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해제 법리를 완벽하게 깨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는 같이 안 하셨지만 지금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해제 케이스는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갑의 부동산을 이렇게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원인행위, 그다음 물권행위, 물권행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부동산 물권행위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 서류와 열쇠 같은 거 넘겨주면서 잔금 받고 그런 걸 이제 물권행위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그 원인행위와 물권행위, 그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등기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을이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취득했죠. 아무런 원시적 하자도 없죠. 그 무효라던가 취소라던가 흠들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적법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다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기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이래서 부동산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갑이 을에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잔금 일부를 전부를 받고 동시행관계니까 넘겨줬어야 되는데 어떤 잔금 일부를 좀 덜 받았다던가 이랬을 때 그 주된 급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법정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요.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으로 만들어진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리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제권이요. 일단 해제권이 있음으로써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를 했을 때 권리행사를 했을 때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죠. 해제 효과는 왜 제가 해 뜨는 걸 보면서 소원손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원손동이요. 그래서 일단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원인행위의 그 등기가 여기 돼 있다 하더라도 물권적으로 물론 채권적 여기 학설대립은 있지만 물권적으로 다 복귀되는 걸로 해요. 등기가 이렇게 가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소유권자로 이렇게 소급표 이런 것들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돌려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매매대금 돌려줘야 될 것이고 서로가 부당이득의 특징으로서 완벽하게 이렇게 원상 회복해 나가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법정해제라는 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을이 뭔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을에게 손해를 배상받으면서 해제권 행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이런 것들이 동시행 관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소급표가 나오면 제3자 보호 조항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 소급표요. 실종 선고 취소의 소급표요. 그다음에 취소의 소급표요. 뭐든지 다 제3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548조 1항 단서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제 의사표시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제3자, 그냥 제3자 여기는 그냥 제3자, 조문으로는 그냥 제3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해제되기 전은 이릉 유효예요. 원래 원시적 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릉 유효한 상태에서 유권리자로부터 승계 취득을 워낙 정확하게 한 자기 때문에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그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48조 1항 단서가 어떻습니까? 이런 그 제3자를 보호하는 조항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좀 확대 해석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확대 해석이요. 그러면 해제되기 전에 이걸 취득했으니까 이렇게 보호받는데 갑이 해제를 했는데 여기 말소 등기를 안 하고 등기라는 외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왜 말소 등기를 안 했냐라는 규칙 사유. 그리고 나서 얘가 소유권자인 줄 알고 사실은 아닌데 알고 이렇게 뻔히 이렇게 이런 사실들 모르고 얘가 소유권자인 줄 알고 선의로 이렇게 그 매매로서 등기를 하게 된다면 얘가 보호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외기신법리입니다. 외관법리니까 이자가 전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확대 적용해서 해제 의사표시는 있었는데 아직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거래한 자는 선여야 보호되죠. 외관법리로서 보호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 매매를 무효 취소 해제 이게 깨졌어요. 원인행위가. 그러면 을이 소유권자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원물등처에서 원인행위가 무채로 깨졌어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소급해서 소유권이 복귀되는 걸 다룹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성 인정하지 않고 우리 판례는 유인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유인적인 입장으로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물권자로서 복귀가 되니까 소유권자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얘도 소유권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 얘도 물권자
물건과 물건이 충돌할 때, 아, 이 조문을 해결하자. 이걸로 해결하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데 얘가 채권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면 이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물건은 두 가지 효력이 있죠. 물론 대내 대외지만 대외적으로서 우물이 있잖아요.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우선적 효력 때문에 당연히 얘가 우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과 물건이 충돌할 때 해결 조문으로서 나온 것이 548조 1항이기 때문에 우리 입법 태도는 유인론을 택하고 있다. 해제 시에 유인적으로 다 모든 게 복귀되는 걸로 택하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해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객관식 스킬이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제3자의 답항이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제로서 보호되는 해제가 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물권적 느낌을 가진 자요. 꼭 물권자라는 아니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감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인도와 주택임대차 이런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물권적 느낌을 주는 자여야 충돌할 것이고 얘가 보호된다. 라는 제3자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판례가 계약 해제와 물권행위 유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권도 물권행위와 등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해제됐다고 해서 그 원인행위가 물권행위, 원물등처, 원인행위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줘갖고 당연히 복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적이죠. 그렇죠? 이 원인행위 하자, 원인행위 해제란 하자가 물권행위 영향을 준다. 유인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 태도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걸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권요. 권 하나 공부하는 것입니다. 권 공부하는 건데 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인효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채권이라는 힘, 채권의 효력 이건 되게 많이 아세요. 그래서 뭐 대내적인 효력, 대외적인 효력, 그 다음에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양날개, 책임재산 보존. 그 대내는 채권자니까 채무자한테만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그자가 잘 주면 그것은 도둑놈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채권의 힘에서 급부를 보유하는 힘이 나오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자가 잘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 손해배상, 해제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대외적인 효력이라는 건 채무자에 대한 게 아니라 제3자도 채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제3자 채권 침해라고 해서 750조의 불법행위로서 들어갈 수 있는 예외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책임재산, 채권자로부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나온다. 채권의 효력은 줄줄 깨셔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근데 우리가 배타성인 지배권인 이런 물권요. 물권의 효력을 설시하라라고 하면 물권의 효력은 막상 구조를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권의 효력도 지원님 선생님 분류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대내적인 거, 그쵸? 대외적인 거 이렇게 나눠보셔야겠잖아요. 물권이라는 건 책임재산 보존 없어요. 물권이라는 건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책임재산 보존이라는 건 나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같은 경우는 대내적인 거, 대외적인 거 나누셔야겠고 대내적인 건 뭡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그냥 사용 수익이요. 사용 수익하고 처분 권능 이런 권능요. 거기 권리에 맞게끔 그런 권능들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권능들을. 이게 대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내적인 게 좀 시시하잖아요. 시시하니까 이건 별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거죠. 대외적인 거 우물요. 그래서 이 물권이라고 하면 우선적 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적 효력이. 이거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우선적 효력은 물권 상호 간의 시간적 선행주의. 그래서 시간적으로 먼저 선행대장이 물권과 물권이 충돌할 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땐 원칙적으로 물권을 우선합니다. 그렇죠? 물론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채권 예외에는 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테마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권을 강화시키려면 물권이 침해됐을 때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불법행위와 틀리게 이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권 청구권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는데 물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이 물권 청구권의 성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채권적인 거냐 아니면 물권적인 거냐 아니면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특수한 청구권이냐 그래서 특수한 청구권설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것이냐 그래서 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안 걸리니까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건 안 걸린다. 근데 제한물권은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그걸로부터 나오는 건 걸린다.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다수설은 곽 선생님 말고 일반적인 다수설은 물권 청구권이라는 건 뭔가 침해라든가 침해 방해 상태라든가 이게 있을 때 딱 등장하는 거니까 소멸시효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판례와 곽 선생님하고 같지 않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그냥 소유권에 기해서 나오는 물권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만 했지 제한물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 주의하시고 해서 이 물권 청구권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대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되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 청구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는 거냐? 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권 청구권 누가 가지는 거냐?
소유권자 가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권 청권이 본권과 분리해서 양도가 될 수 있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작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판례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판례로는 69년 이 판례만 나와 있지만 사실 69년 판례하고 2001년 판례인가요? 그거 같은 케이스로 딱 기억을 하셔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이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이렇게 넘겼다. 근데 방해 상태를 야기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물권 청권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지금 등기가 돼 있는 원물 등처를 다 갖춘 현재 소유자만이 물권 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얘는 물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만약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소비대차 계약으로서 변제를 했다. 돈을 갚았는데도 근저당이 돼 있어서 말소가 안 돼 있더라.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했던 계약의 당사자로서 들어가는 거지 소유권에게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에게 한 물권 청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를 꼭 기억을 하시라는 의미죠. 요것도 기억하셔야겠고요. 전원합치지 않습니까? 전원합치 판례라는 건 아주 옛날 판례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기억하셔야겠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신탁자하고 수탁자. 우리가 소유권의 관계적 기속, 상대적 기속 이거 많이 하는데 신탁자, 수탁자에서 그럼 대외적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권자다. 그러니까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 제3자가 침탈이라던가 또 침해 상황이라던가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자에게 물권자인 자, 소유권자인 자는 얘다. 대외적 소유권자. 얘니까 얘가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물권 청구는. 그럼 얘가 행사하려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면 유효한 약정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걸 대위해서 얘 권리를 대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물권 청권 이거 그냥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판례는 또 뭐가 있냐면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왜 갑의 땅이 있어요. 갑의 땅이 있는데 을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점유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 얘는 등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만 20년간 한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입니다. 이 완성한 자라 하더라도 245조 1항에 의한 법률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얘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야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그러니까는 어떤 침탈 상황이 병이라는 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취득시효를 완성은 했지만 등기는 아직 안 한 자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얘가 점유 취득시효가 아니라 이 245조 2항령 등기부 취득시효라면 요건만 딱 갖추면 소급해서 등기가 내 명의로 됐을 때부터 난 소유권자였어요. 막바로 들어가요. 등기부 취득시효였는데 뭔 등기가 필요했어요. 등기 안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건만 딱 갖추면. 그것들이 그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틀려다라는 거와 이 물권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냐? 물권 청구권의 그 주체예요. 주체 얘기할 때 또 가장 중요한 판례가 이겁니다. 우리가 왜 갑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를 했는데 계약금이라던가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또 딴 데다 처분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청구권,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 보존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등기 해놓는다 하더라도 뭐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병에게 매매해갖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가 소유권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가등기 권리자는 물권자가 아니에요. 얘는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리고 다만 채권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등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상대방은 채권자니까 대인료니까 갑한테 행사해야 되는지 얘한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행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본등기 해달라. 그래서 본등기를 하고 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1부동산 1등기용지에 반해서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갖고 이것을 갖다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잖아요. 말소요. 근데 이렇게 본등기를 해야 순위가 가등기 시 소급한다는 거지. 아직 본등기 안 했어요. 본등기 안 한 자가 얘한테 와갖고는 또는 딴 사람 그 노숙자가 여기 이 집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다는 둥 해갖고 침탈이냐 뭐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가등기 권리만으로 없습니다. 본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 주체에게는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모의고사라던가 작년에 대학 모의고사라던가 교수님들이 많이 냈던 문제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셨어요. 요거랑 가등기 얘기 요걸 변형해서 얘가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냐 아니냐 이것들이 그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물권 청구의 주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 번째 판례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청 등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진도는 아직 안 나간 상황이에요. 진도는 아직 안 나간 상황이고, 맨 뒷장에 2페이지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이런 그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등기를 한 다음에 직권으로 알아서 말소하는 것이다. 짱가루 2번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의 소유자. 채권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행사해야지 지금 현재 소유자. 제3자를 상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학설은
학설은 일단 이 가등기자가 본등기를 먼저 선 기입을 하고, 먼저 선 기입설요. 먼저 기입하고, 그리고 나서 순위가 성립하면 얘를 없애라. 그래서 선 기입설이 나오는데, 이 학설의 비판점은 뭐가 있냐면, 이 학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순간이긴 하지만 일물일권, 하나의 부동산에 두 명의 소유권이 한순간이라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너가 먼저 본등기를 하고 얘를 말소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후 기입, 얘를 없애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기입해라. 후 기입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후 기입설은 얘가 아직 본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얘를 말소하고 후에 기입하겠느냐. 말소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느냐, 얘가 도대체. 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판례는 그냥 얘한테 청구를 해서 본등기를 하면 직권으로 말소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가 이렇게 본등기를 하면요, 공무원이 알아서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하는 걸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가등기, 본등기 하는 절차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진도는 안 나갔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조문 더 할 겁니다. 조문 더 할 건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은 밑줄 긋고 거꾸로 됐어요. 이번 주만 어떻게? 그래서 금요일날 이거 조문 판례 다시 합니다. 조문 봅니다. 조문 좀 보도록 하겠어요. 차라리 조문으로 예습을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시죠. 188조. 앞에는 뭐 했는데요? 이제 조문 기억나십니까? 그 0조부터 1조에서 쭉 갔는데 법인 때문에 막 지저분했어요, 조문이 중간에. 그래서 그거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쭉 와서 184조까지인데 소멸시효 파트에서도 조문 막 안 봐야 될 게 좀 있었어요. 그거 무시하시고요. 나머지 조문들은 거의 그 암기할 수준으로 탁탁탁 해놓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185조부터 물권법 총론 조문도 중요하잖아요. 186조, 187조. 요 두 가지 조문은 뭐 2차 시험이든 뭐 무슨 시험이든 안 쓰는 조문이 아니에요. 계속 보는 조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련된 조문이었죠. 188조부터는 동산 물권을 변동할 때 그 입장입니다.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이라고 해서 간인도 나와 있는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이렇게 물권의 양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에 우리가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선 원인행위, 물권행위, 등기, 그 처분 권한 있는 자, 원물 등서를 갖춰야 된다 했는데, 저는 다수화를 따라서 물권행위와 그 법률행위죠, 이것도. 물권행위와 등기를 나누는 입장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영주 선생님이 보시면 화내실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권행위 안에 등기를 넣고 계시죠. 합체설로 다루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나누는 입장에 놓은 거가 지금 이렇게 물권의 양도라고 해서 인도, 공시, 등기, 이거랑 별개로 이렇게 조문 자체가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인도를 현실로, 그러니까 188조 1항은 현실의 인도입니다. 현실로 딱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받아야 할 자가 그냥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너 가져라, 이렇게 해서 간이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로 자전거 하나 빌려줬는데 아예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임차인이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럼 돈 주고 너 아예 사라라고 해서 간이인도죠. 의사표시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방법은 현실인도와 간이인도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현실인도, 간이인도가 188조의 조문이 있고요. 189조는 점유개정입니다. 이것도 인도의 방법이죠. 인도의 방법으로서 인정하지만 이 점유개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양도인이 그 양수인에게 물권 변동을 넘긴다라고 하면 점유를 이전해줘야 되는데 점유를 양도인이 그대로 둬요. 그러니까 외관으로는 변동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양도인 점유를 그냥 그대로 한 채 그냥 소유권에게 한 게 넘어갔다라는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상으로는 외관이 하나도 변동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점유개정인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 계약으로 양도인이 계속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수인이 인도받은 걸 보는 거예요. 인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실 인도도 아닌데 그냥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인도 넘어갔다. 이게 점유개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외관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인 경우에 이런 그 점유개정을 토대로 한 인도 방식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정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질권요. 질권 취득 인정하겠어요? 질권 취득 인정하지 않겠죠. 질권은 무조건 질권자에게 현실인도라던가 딱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질권 선정 인정하지 않겠죠. 그것들 좀 주의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인도 방법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조문은 세 개로 돼 있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는 양도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수리상에다 맡겨놨는데 친구가 탄다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수리상한테 받을 목적물 반환 청권이 있는데 그걸 너한테 주겠다. 네가 가서 아예 수리한 그 자전거를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목적물 반환 청권의 양도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죠. 그럼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관한 물건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목적물 내놔라라는 반환 청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사실은 동산을 인도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뭔가 통지해줘야겠죠. 제 친구가 제 자전거 샀으니까 그 사람한테 수리된 자전거 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청권이 뭐냐, 성격이 뭐냐, 이 반환 청권이 뭐냐 다퉈지는데 이건 채권자 청권을 봅니다. 채권자 청권이니까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리업자한테 통지나 승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양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물권법은 2개의 조문. 그 다음에 부동산은 2개의 조문. 동산에 대한 건 3개의 조문인데 방법은 4개의 이런 그 인도 방식이 있었습니다. 191조죠.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발생하느냐. 발생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것인데 발생은 어때요? 물건을 발생시키는 것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인데 그 사실은 원인행위, 채권행위로서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채권법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발생, 변경에 대한 건 인도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들 여기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멸 들어가는 거죠.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이라고 해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는 다른 물건을 소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조 1항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물건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거 등기 필요합니까? 그 제한 물건이 소멸하는 걸로 했을 때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만났을 때 제한 물건이 소멸하는 걸로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187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필요 없겠죠. 등기 필요 없고 쟤는 그냥 제한 물건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91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191조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191조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한 25개 케이스 하게 되면 2차식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2차식으로는 뭐 소논점이지만 1차 케이스에선 중요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이 케이스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재미나게 그냥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을이 돈을 꿔줘요. 오늘 한 1억 정도를 소비대차로 꿔줍니다. 이렇게 돈을 꿔주고 근데 이러면 채권자죠. 채권자인데 그냥 돈을 꿔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담보물권 잡죠. 그냥 꿔주는 채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자가 여기 저당권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해서 왔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권이죠. 이렇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른 이유로 또 싸게 매매를 해갖고 소유권도 취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사용수익 처분의 완전 물권과 이 소유권은 하나의 권능만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 측면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유권이랑 완전 물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인 한 사람에 귀속되면 이걸 인정할 실익이 없잖아요. 실익이 없으니까 이것이 소멸한다고요. 이게 소멸한다고요. 그것이 혼동된 겁니다. 혼동돼서 이게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혼동 스토리, 혼동의 원칙이요. 혼동의 원칙은 동일인에게 이렇게 됐을 때 제한 물건이 소멸하고 소유권만 남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을에게 이런 식이 어떻습니까? 혼동의 원칙입니다. 소멸합니다. 근데 이제 혼동의 예외가 있죠. 이 스토리 3개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 여기에 1번 저당권을 을이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빚쟁이에 돈이 딴 사람이 똑똑 꾼 거야. 그래서 병에게 돈을 한 5천만 원 꾸고 여기다 또 2번 저당권 순위가 좀 밀리는 2번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얘도 채권자면서 2번 저당권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소유권을 그 후에 취득했다라고 해서 소유권자니까 이 1번 저당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1번 저당권이 돼요. 1번 저당 순위 승진됨으로써 얘한테 불이익한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이 1번 저당권이라는 것을 소멸하지 않는 걸로 갑니다. 그것이 혼동의 예외예요. 소멸하지 않고 자신의 1번 저당권이 자기 소유물에 존속하는 현상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게 혼동의 예외죠. 여기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세요. 예외죠. 세 번째 스토리는 좀 잔혹한 스토리인데 아까 잠깐 보니까 신데렐라는 그래서 신데렐라 진짜 무서운 거라며. 원래는 그리고 콩치 파찌인가? 파찌도 파찌 젓갈을 막 담그고 그랬다며. 사실은 되게 무서운 스토리라며. 그런 거 막 나오던데 이것도 무서운 스토리예요. 세 번째 스토리는 그러니까 엽기적인 사람이 잘 암기하실 수가 있어요. 을이 아들이에요. 갑의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돈을 꿔줬다는 것도 잔혹스럽죠. 아버지한테 1억을 꿔주고 아버지 못 믿어. 아버지 부동산 저당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갖고 그러면 아버지 부동산과 아버지의 모든 지위가 상속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과 채무자 관계가 부자간이라던가 이렇게 상속을 가지고 올 수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 합병으로 돌아가셔갖고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아갖고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아버지가 딴 데도 돈을 거갖고 후순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스토리죠. 후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소멸하지 않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소멸합니다. 왜 소멸할까요? 왜? 아버지가 을한테 갚아야 될 채무 있죠. 1억의 채무. 이 채무도 여기 상속하는 거예요. 그죠? 채무도 상속하니까 채무와 채권이 만나서 어떻습니까?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귀속됐을 때 이 채권이 소멸하거든요. 채권에서도 혼동이 나오거든요. 이 종 말고.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하니까 없는 채권 받을 돈이 없는데 남의 부동산에 저당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부정청산. 그러니까 채권이 없어져서 이게 없어지는 거야. 순리가 있어도. 후순리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엮기 스토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혼동 스토리로서 잡아놓으면 이 조문하고 관련해갖고 못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다 맞힐 수 있겠죠. 그죠? 요것들 좀 어렵지만 나중에 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요것도 의외로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잘 놓치세요. 점유권이라던가 광업권요. 광업권 하나 더 적어 놓으셔야겠죠. 점유권이라던가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이면서 점유권자일 수 있어요. 이건 케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이면서 점유권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권리 경합으로서 그러니까 지상권자로서 물권 청구권 행사하는 거 말고 점유권자로서 행사하는 거 놓치세요. 그러니까 본권 얘기만 잔뜩 쓰고 점유권을 놓치시는데 한두 줄 꼭 언급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병존한다는 것입니다. 점유권자의 지위로서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밑줄 치니까 12시 반까지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이 4월 1일인가요? 맞나요? 30일이래요. 그러면 오늘 하고 내일 조금 서서히 공부하시고 우리 항상 또 1일을 기다리니까 근데 세게 공부하셔야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예.